2011년 단 한 명의 사람이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을 쥐고 흔들면서 대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혼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느냐 마느냐 하는 끔찍한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켈리라는 이름의 20대 미국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켈리는 대학 졸업하고 뭐하지 하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가벼운 여행이나 관광 정도가 아니고 진짜 경험을 하고 싶었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일도 하고 그 나라를 최대한 경험하고자 했던 거죠. 켈리는 칠레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단 비자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로 꼽히기도 했으며 일자리도 많으니까 할 것도 많겠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켈리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로 떠납니다. 산티아고는 범죄율도 낮아서 여자 혼자서 가는 거라고 해도 큰 걱정은 없었다고 해요. 켈리는 영어교사 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도 구합니다. 에어비앤비나 호스텔처럼 여행자들이 오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머물며 일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그런 장기 투숙자들이 많은 약간 하숙집 같은 그런 숙소였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숙소비도 싼 데다 동네도 좋고 무엇보다 거기서 살면 재밌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이 숙소에는 덴마크, 독일, 스페인, 멕시코, 파나마 등등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묵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인 켈리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 사람들 중에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띈 사람은 덴마크 출신의 유세프라는 남자였어요. 켈리가 짐을 들고 숙소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그녀의 가방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했습니다. 켈리에게 다른 룸메이트들도 소개를 시켜줬어요. 당시 그 숙소에 머물던 사람들은 모두 20대 초중반의 나이였는데 이 유세프라는 사람만 3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맏형처럼 좀 큰오빠처럼 이 숙소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한데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켈리가 처음으로 숙소에 왔던 그날도 유세프는 자, 새 룸메이트가 들어왔으니까 파티를 열자 라고 하면서 마트에 가서 음식을 잔뜩 사옵니다. 그리고 켈리를 위한 바베큐 파티를 열어줬대요. 이 유세프라는 남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는 팔레스타인 출신인데 사는 건 덴마크에 살고 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칠레로 온 거라고 해요. 사막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러 왔다고 합니다. 바로 칠레 북부에서 열리는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대회. 이게 사막을 뛰는 거니까 일반적인 마라톤보다도 훨씬 힘들고 좀 험난하겠죠. 자료 화면을 봤더니 선수들이 다들 등에 백팩을 메고 뛰더라고요. 물통이랑 다른 필수품 등등을 챙겨서 출전을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사막이니까요. 유세프는 브라질에서도 정글을 통과하는 등 좀 힘든 극한의 마라톤을 많이 해봤다고 룸메이트들에게 말을 해줬대요. 자, 이런 설명만 들어도 유세프의 모습이 어땠을지 대략적으로 상상이 가시죠? 그는 아주 건강하고 몸이 탄탄했습니다. 신체 조건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다고 합니다. 속눈썹도 길고 웃는 모습도 멋져요. 유세프는 확실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과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함께 머무는 룸메이트들은 남자건 여자건 모두가 그를 참 좋아했대요. 그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고 할 때 늘 아주 생생하고 실감나는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곤 했는데요. 자신은 특수부대 출신인데 납치당한 사람들을 구해낸 적도 있다. 주로 이런 얘기들이었대요. 이 숙소 사람들은 대부분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켈리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듣기 불편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과정에서 유세프가 자기 자신을 약간 영웅화하는 그런 경향이 느껴졌거든요. 자기가 마치 무슨 히어로라도 된 것 같이 얘기만 들으면 거의 영화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강한 자로서 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그러나 또 힘을 숨기고 절대로 먼저 공격은 하지 않는 캐릭터. 자기 자신을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죠. 어떨 때는 밥을 먹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 상황을 재현하는 신용까지 해가며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다들 별 생각 없이 대단하다, 멋지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저건 좀 허풍인데, 오반데 이런 걸 잘 캐치해내는 좀 예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켈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가 보기에는 이 유세프의 얘기가 뭔가 내용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듯 이상하기도 하고 허풍을 떤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며 모든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는 그의 말을 이렇게 100% 믿지는 않았대요. 자,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되돌려서 1년 전인 201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덴마크에 마헤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대표였어요. 이 마헤르는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특정 고정관념, 조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예술과 교육, 스포츠를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유세프가 연락을 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팔레스타인 출신이고요. 이번 브라질 마라톤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달고 뛰고 싶습니다.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약 4만 덴마크 크로네, 즉 미국 달러로는 5, 6천 달러쯤 되는 그런 액수가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상당히 큰 돈이죠. 마헤르는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유세프가 브라질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 및 준비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글을 올려요. 여기 재능 있는 한 젊은이가 팔레스타인을 위해 달리고 우승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부해주세요. 이렇게 유세프의 정글 마라톤 참가를 위한 후원 모금이 시작돼요. 얼마가 모였을까요? 약 4천 덴마크 크로네가 모였다고 합니다. 유세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4만 덴마크 크로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목표액의 10분의 1 정도가 모인 겁니다. 마헤르는 유세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목표에게는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생판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라고 어쨌든 자기 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세프는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예? 4천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팔레스타인 국민 감정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날 외면하겠다고요? 당신들은 가장 멍청한 팔레스타인 집단이에요. 이렇게 막 소리를 쳤대요. 선 넘었죠? 화가 날 만도 한데 마헤르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봐요, 그만 소리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 돈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나도 더는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유세프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목소리와 말투가 부드러워졌대요. 아니에요. 그거 당신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요. 도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렇게 유세프는 마헤르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팔레스타인 국기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브라질 갈 때 가져가서 마라톤 뛸 때 달게요. 다시 한번 마헤르를 감동시켜요. 브라질 산타랭에서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됩니다. 이 대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 그런 마라톤이 아니고 며칠 동안 쭉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마헤르는 유세프가 잘 뛰고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경기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요. 왜일까요? 유세프는 경기 첫날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헤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웹사이트를 확인한 마헤르는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유세프의 이름 옆에 실격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마헤르는 놀라고 실망한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유세프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물어보는데 유세프가 설명하기를 둘째 날 경기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의료진이 검사를 딱 해보더니 이거는 경기 더 뛰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은 뛰어보겠다, 나 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결국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실격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의료진이 미국인이라서 팔레스타인 사람인 나의 우승을 막기 위해 일부러 실격시킨 것 같다고 마헤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헤르는 너무 속상해했지만 정작 유세프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아직 희망이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칠레에서 열리는 다른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마헤르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열렬히 유세프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건 단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유세프의 우승을 막으려고 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를 더 힘차게 도와야 한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카를로스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를로스는 칠레 산티아고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성입니다. 그는 2011년 1월에 마헤르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때 이 유세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유세프라는 운동선수가 조만간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서 칠레로 갈 건데 그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하는 연락을 받은 거죠. 카를로스는 내용을 전달받고 유세프를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펼쳐요. 이전에는 목표액의 10분의 1밖에 모으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엔 어땠을까요? 마라톤 참가비뿐만 아니고 유세프가 칠레에서 쓸 개인 경비까지 마련이 됩니다. 목표액이 6천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총 모금액이 1만 달러였대요. 유세프는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덴마크에 있는 공동체 대표 마헤르한테 전화를 걸어서 칠레로 직접 오셔서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헤르는 이 통화 이후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덴마크에서 칠레로 날아가요. 유세프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들을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맨 처음에는 유세프가 브라질에 있는 마라톤에 참가를 했다가 대회 이틀 만에 실격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칠레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지내던 칠레 숙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봤던 그 인물 켈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2011년 7월이 됩니다. 산티아고에는 엄청난 추위가 찾아와요. 유세프와 켈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던 그 숙소는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온수도 안 나왔다고 해요. 심지어 창문은 끝까지 이렇게 닫히지도 않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룸메이트들 모두가 괴로워했고 슬슬 방을 빼고 다른 데로 옮겨야 하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유세프가 이런 분위기를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는 켈리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산티아고에 아파트를 몇 채 샀는데 월세로 렌트를 좀 해줄까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켈리는 의아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여기 시민권자도 아닌데 어떡해? 심지어 스페인어도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산티아고에 집을 샀다는 거지? 유세프는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아파트를 샀어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사실 켈리는 평소에 약간 허풍을 떠는 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완전히 믿진 않았는데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의심이 갈 만한 사실들도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리고 유세프한테 일단 한 달치 월세와 보증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주 동안 유세프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입주 시기를 미루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가라고 했다가 또 그 다음 주로 미루고 이런 게 반복됐습니다. 그럼 켈리는 이사를 가려고 짐을 쌌다가 이사가 무산되고 또 그 다음 바뀐 일정을 기다리고 막 그랬던 거죠. 한편 또 다른 여러 룸메이트들은 유세프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유세프는 이들한테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마침내 그 숙소에서 함께 살던 거의 모든 룸메이트들이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린 유세프. 그는 이제서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 하면 내가 켈리를 부동산 사무실로 데려가 줄 테니까 거기서 직접 아파트 열쇠를 받아라.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 집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배낭을 뒀다. 그 배낭 안에 다른 룸메이트 분들한테 빌렸던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켈리가 그 배낭을 숙소로 좀 갖다 줘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열쇠 받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유세프 본인이 빌린 돈을 왜 갑자기 자기가 직접 안 가져오고 켈리한테 갖다 주라고 시킬까요? 심지어 자기도 같은 집에 살잖아요. 아무튼 그날 저녁 켈리와 유세프는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향합니다. 이것도 저는 그날 같이 가서 부동산에서 열쇠를 바로 받아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열쇠는 다음 날 받아야 되는 거고 그때 혼자 잘 찾아가라고 미리 위치를 알려주러 같이 간 겁니다. 거기 부동산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지도에 위치를 찍어주거나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되게 원시적인 방법을 쓰죠. 두 사람은 아주 오래 걸었다고 해요.
유세프가 이 부동산 사무실이 어딘지 까먹은 건지, 헛갈리는 건지, 아니면 길을 잃은 건지 켈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쓸 때가 아니라서 어딘가를 찾아갈 때 지도가 없으면 그냥 계속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찾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헤매다가 유세프는 드디어 부동산 사무실 여기라고 알려줍니다. 내일 여기로 다시 와서 열쇠를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위치는 찾아놨고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죠. 유세프의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다른 룸메이트들한테 빌렸던 돈이 든 배낭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유세프는 일단 켈리한테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당신이 새 아파트로 가는 걸 축하하는 의미로 내가 사겠다라고 했대요. 여태껏 켈리는 그가 허풍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저녁 함께 걷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세프가 점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고 해요. 같이 걷는 내내 유세프가 정말 스윗하게 잘해줬고 또 이제 드디어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도 좀 편해졌었던 듯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마음이 활짝 열린 채로 함께 식당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면서 오렌지 주스를 탄 보드카를 석 잔씩 마십니다. 그렇게 꽤 취기가 오른 두 사람, 그 다음에는 함께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상황은 잠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상황이 다 이어집니다. 이렇게 유세프가 칠레에 머무는 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미닉이라는 영국 국적의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브라질에서 정글 마라톤을 하면서 유세프를 처음 만났습니다. 유세프는 거기에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살갑게 대하고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해요. 누가 뭘 깜빡하고 잊고 온 물건이 있으면 자기 가방에서 막 얼른 꺼내서 주곤 했다고 합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 상황을 함께 헤쳐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기간이 좀 짧더라도 빨리 친해지잖아요. 유세프와 도미닉도 정글 마라톤을 하면서 빠르고 깊게 친해집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어도 도미닉은 유세프를 굉장히 신뢰하게 돼요. 대회가 끝나고도 도미닉과 유세프는 따로 만나서 어울리는데요. 그러다가 토지 매매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도미닉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세프가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투자할 땅을 한번 알아보겠느냐고 합작 투자 제안을 해요. 도미닉도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유세프는 도미닉한테 자기가 다음 주에 칠레에 갈 건데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요. 거기서 한 달 뒤에 아타카마 사막에서 열리는 울트라 마라톤이 열리니까 거기에 같이 참가를 하자고. 그렇게 도미닉은 유세프를 따라서 칠레로 갑니다. 이때 혹시 부동산 계약금을 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갔대요. 그렇게 칠레로 간 유세프와 도미닉은 칠레에 머물면서 아타카마 대회에 관해서 좀 알아봐요. 그리고 도미닉은 자신이 원래 지내고 있던 런던으로 잠시 돌아옵니다. 얼마 뒤에 그 마라톤이 열릴 때 맞춰서 다시 칠레로 돌아와 대회에도 참가하고 부동산 투자 문제도 다시 논의하기로 약속을 해요. 런던으로 가면서 도미닉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큰 액수의 돈을 유세프에게 잠시 맡깁니다. 그리고 유세프는 도미닉에게 전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보증서도 써줬어요. 2011년 3월 아타카마 대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도미닉은 대회 며칠 전에 칠레로 돌아와서 유세프를 만나요. 그리고 부동산과 돈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데 유세프는 돈이 지금 자기한테 없다고 어디 저기 안전한 곳에 잘 보관을 해놨다고 대답을 합니다. 도미닉은 이때 순간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다고 해요. 며칠 뒤 마라톤 대회가 시작됩니다. 이 대회는 한 6, 7일 정도에 걸쳐서 아주 긴 거리를 달리는 그런 레이스였어요. 과연 유세프는 이번 울트라 마라톤에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이 시각 마헤르는 덴마크에서 칠레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중입니다. 유세프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상상을 하느라고 그 긴 비행도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가 칠레 공항에 도착했을 땐 대회 둘째 날이었습니다. 공항과 호텔에 여러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었는데 그 중에는 유세프도 있더래요. 마헤르는 순간 뭐야? 경기를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유세프는 또 실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헤르는 너무 실망하고 김이 확 빠져버렸어요.
덴마크에서 칠레까지 날아왔는데 또 실격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유세프는 이번에도 저번에 그 브라질 대회에 왔었던 그 의사들이었다고. 그들이 자기 우승을 막으려고 실격시킨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헤르는 이제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유세프는 같이 대회에 참가했었던 도미닉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최 측이 인종차별을 해서 자기를 탈락시켰다고. 그리고는 경기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그만둬버린 거죠. 도미닉은 이대로 유세프가 떠나버리면 자기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합니다. 더 이상 대회에 집중을 하거나 그 과정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대요. 결국 도미닉도 중도 하차를 결정합니다. 마라톤이고 나발이고 그냥 유세프한테 맡긴 돈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빨리 런던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세프는 바쁩니다. 자신을 보러 온 팔레스타인 동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는 우리가 이대로 고개 숙여선 안 된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무슨 혁명 용사처럼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다 같이 모인 이 사람들을 완전히 관광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일정을 엄청 막 빡빡하게 짰어요. 자전거 타러 갔다가 빙하 보러 갔다가 사막에서 무슨 샌드보딩도 했다가 소금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마른 호수에 가서는 먹고 마시고 춤도 춥니다.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마헤르 아저씨도 꽤나 건장하던데 당시에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대요. 이렇게 굉장히 정신도 없고 피곤하다 보니까 중간에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대화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즉 유세프의 마라톤 출전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헤르는 마헤르대로, 도미닉은 도미닉대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도미닉은 일단 돈을 되찾지 못한 상태로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마헤르도 별 얘기도 못 해보고 덴마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마헤르가 도미닉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고 페이스북에서 그를 찾아내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덴마크에 런던에 살면서 일면식도 없었던 두 사람이 이 유세프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뭉치게 돼요. 마헤르도 그동안 유세프와 있었던 수상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고 도미닉도 자신이 돈을 되돌려받기로 했었던 그 증서를 보여줍니다. 이 증서를 보고 마헤르가 엄청 놀랐대요. 당신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길 수가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순간 깨달았대요. 자기도 바보라는 걸. 근데 사실 이들이 바보라기보다는 유세프가 악랄한 거죠.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세프가 멍청한 실수를 하나 합니다. 자기 실명을 쓰고 다닌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오만 소식들이 다 나옵니다. 먼저 덴마크 지역 신문에 유세프에 관한 기사가 실린 걸 발견하는데요. 다수의 시민과 기업, 수천 달러 사기 피해,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유세프는 2009년에 두바이 여행 사기로 50명이 넘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바이 여행 티켓을 끊기 위해서 이 유세프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보관되어 있던 그의 아파트가 불타버린 사건이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죠? 그는 사기 및 방화 혐의로 경찰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덴마크를 빠져나와 여기저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름이 기사에 실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들키게 됐을 테니까요. 유세프는 그냥 마라톤에 참가한다고 하고 참가비나 뜯어내고 또 마라톤 하면서 만난 친구한테도 부동산 투자하자면서 돈 뜯어내고 또 기억하시죠? 켈리와 다른 룸메들에게도 돈을 뜯어낸 겁니다. 이제 덴마크에 있는 마헤르와 칠레에 있는 카를로스 그리고 런던에 있는 도미닉이 합심해서 이 유세프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사 검색과 조사를 통해 마헤르는 유세프의 여동생 연락처를 알아내 기자인 척 연락을 해보는데요. 이 마헤르가 유세프 씨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여동생이 치를 떨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오빠가 우리 가정을 다 박살냈다고. 하도 사기를 치고 다녀서 그를 가족에서 쫓아냈다고 말을 해줬대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헤르는 더 이상 기자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자가 아니고 당신 오빠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세프 때문에 칠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사이에서 거짓 모금을 한 나쁜 놈이 됐어요. 이렇게 사실대로 말을 해요. 그러자 유세프의 여동생이 깜짝 놀랍니다. 에? 팔레스타인이요? 저희 오빠는 레바논 사람이에요. 마헤르는 또 한 번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유세프가 우리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속인 거였구나. 유세프는 마헤르의 열정과 애국심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괘씸하죠. 마헤르와 카를로스는 도미닉한테 이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다시 칠레로 돌아와서 돈을 찾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도미닉은 용기를 얻어 다시 칠레로 가서 유세프를 만납니다. 유세프는 돈을 안전하게 내가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지러 같이 가자고. 걸어서 10분 정도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켈리와 그랬던 것처럼 엄청나게 오래 걷습니다. 10분만 걸으면 된다면서 시 외곽까지 갔대요. 도미닉은 곧 자신들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는 걸 깨닫고 유세프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유세프? 이 근처에는 아무 사무실도 없잖아. 지금 화는 도미닉이 내야 되는데 유세프가 완전 열받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곧 본색을 드러내고 도미닉의 머리를 내려치면서 공격을 합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쓰러지는 도미닉. 제발 기절하면 안 돼. 당시 도미닉은 이렇게 계속 속으로 되뇌면서 겨우 몸을 일으켜 유세프와 몸싸움을 합니다. 이때 몇몇 행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웅성대며 몰려들고, 그러니까 유세프는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싸움을 멈추고는 도미닉한테 막 빌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도미닉은 일단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와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런던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기로 해요. 물론 아직 돈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주 뒤 켈리에게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다시 켈리와 유세프가 기분 좋게 한잔하고 취했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녁을 다 먹고 유세프가 켈리에게 말합니다. 켈리, 이 근처에 불탄 폐가가 하나 있는데 글쎄 그 집에 황금 변기 시트가 있대요. 우리 그거 보러 갈래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지만 술도 취했고 기분도 좋았던 켈리는 그래 뭐 그러자 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로 무슨 황금 변기 시트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재밌는 놀이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 켈리는 그날 살짝 뭔가 좀 로맨틱한 기분을 느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은 켈리가 유세프에 대해서 그는 참 매력적이었다. 호감을 사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별로였는데 그날 저녁은 되게 사람이 괜찮아 보였다. 이런 말들을 좀 했거든요. 아무튼 방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켈리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 채 그를 따라서 그 불탄 으슥한 폐가로 따라갑니다. 당연히 황금 변기 시트 따위는 없었고요. 유세프는 켈리를 공격해요. 도미닉 때처럼 정확히 머리를 가격당하고 그대로 쓰러진 켈리. 유세프는 그녀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켈리가 눈을 떴는데 꿈처럼 몽롱한 상태였다고 해요. 점점 정신이 들면서 보니까 자기 온몸이 뭔가로 꽁꽁 싸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과 재가 잔뜩 뿌려져 있었대요. 켈리는 막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쳐서 겨우 자신을 묶고 있었던 방수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엔진 오일과 재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눈과 폐가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너무 끔찍하죠? 이렇게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해 빠져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와 진짜 내가 이대로 죽었다면 나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랐겠다 싶게 숨겨놨더래요. 방수포로 싸서 벽장에 넣고 그 위에다가 흙과 재를 덮은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켈리를 산채로 묻어놓고 유세프는 어디로 갔을까요? 태연하게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혹시 켈리 못 보셨어요? 너무 걱정된다. 제가 켈리한테 돈이 든 배낭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헤어졌는데 술을 마시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갔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마치 켈리가 돈을 갖고 튄 것처럼 꾸며서 나머지 룸메이트들한테 갚아야 할 채무도 자연스럽게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켈리는 살아남았죠. 그녀는 그 폐가에서 몸부림을 쳐 빠져나와서 다시 숙소까지 돌아와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머리를 맞아서 어지럽기도 한데 벽이랑 울타리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간신히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이 유세프였다는 거예요. 이때 유세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막 달려나오면서 켈리 맙소사 드디어 왔네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답니다. 켈리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뒤따라 뛰어나온 다른 룸메이트들은 켈리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정체 모를 까만 그을음을 뒤집어 쓰고 눈은 시뻘개져서 앞도 잘 못 보고 방향 감각을 잃고는 비틀거리던 켈리. 켈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세프에게 소리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내 앞에서 꺼져! 유세프는 켈리가 다친 상황보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더 열을 냅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룸메이트들은 이 켈리를 우선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녀는 뇌진탕과 각막 찰과상, 후두병변 진단을 받습니다. 머리에 있는 모든 구멍의 안쪽이 재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대요. 이게 그냥 지저분하고 찝찝한 수준이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꿰맨 켈리가 기운을 차린 후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요. 하지만 경찰이 병원에 와서 켈리를 보더니 부상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유세프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마헤르와 카를로스와도 마라톤 기금 관련 문제가 있었고 도미닉의 돈, 또 켈리와 룸메이트들의 돈,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 사건까지.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또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페이스북에 나는 덴마크로 간다 라는 글을 남기고 칠레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는 거라고 했대요.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켈리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 사건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다가 얻은 중요한 정보 한 가지, 바로 유세프가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급하게 숙소를 떠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새 여권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고 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켈리 사건이 신문에 실리고 이 소식을 마헤르와 카를로스, 도미닉도 알게 돼요. 이들은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유세프를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의 첩보 작전급 임무가 전개됩니다. 이들은 유세프가 돈을 구하고 있을 걸 알고 유세프의 친구라는 한 여성을 수소문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유세프 안녕, 잘 지내? 하고 연락을 하게 했고 예상했던 대로 유세프는 그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나서 주지도 말고 자기 이름으로 주지도 말고 자기 지인의 계좌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이들은 경찰에 다시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드디어 돈을 찾으러 지인과 함께 은행으로 온 유세프가 체포됩니다.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또 관건이죠. 2012년 6월 유세프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는 고작 600일의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채 2년도 안 되는 형량이었습니다. 유세프는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켈리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쓱 돌리더니 소름 끼치게 그녀에게 윙크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는 칠레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덴마크로 추방이 됐고 또 거기서 수년 전에 저질렀던 여러 범죄로 다시 체포돼 수감이 됩니다. 덴마크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코스타리카로 떠났는데 거기서도 또 무슨 휴대폰 관련 사기를 쳐가지고 체포가 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고 해요. 유세프는 2018년 덴마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으며 현재 가명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조지프 카터, 조지프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다고 하는데 그의 현재 행방은 알 길이 없다고 해요. 카를로스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세프가 저지르고 다니는 모든 일을 추적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프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여전히 살아남아 사기를 치고 있으니 그와는 어떤 일로든 엮이지도 말고 믿지 마시라 라고 경고를 해요.
유쾌한 듯 보였던 한 남자의 이중, 아니 삼중적인 모습. 사기꾼 마라토너 유세프 사건이었습니다.